안녕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역대급 일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여자예요. 아무래도 파리에 있으니까 한국에 들어갈 일이 적기도 하고 항상 가족들을 못 챙긴 게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걸렸지요. 저에게는 한 명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지금 언니는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마도 아실 수도 있어요. 11년 전에 사중 추돌 사고가 양양고속도로에서 발생되었고,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는 저희 형부. 형부를 제외한 8명의 탑승객이 전부 다 사망한 일이었습니다. 빙판길에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트럭에서 튀어나온 철근 파이프 때문에 앞에서 가고 있었던 택시의 바퀴에 구멍이 났고, 택시가 주저앉으면서 뒤에 오던 대형 트럭, 저희 언니가 타고 있었던 소형차 뒤에서 따라오던 카니발까지 줄줄이 박았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화재였어요. 중간에 끼어 있었던 트럭이 기름을 싣고 있었던 자동차였고,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앞차에서 스파크가 터지면서 소위 그냥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10분도 안 되어서 모든 차가 까맣게 타버리고 저희 언니는 구부러져 버려서 열리지 않는 차 문을 열지 못하게 되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망하고 말았지요. 형부는 다행히 차 유리문을 부셔서 몸을 피했지만 허벅지가 부셔진 엔진에 깔린 언니는 그 뜨거운 곳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제가 프랑스에서 학부생 과정을 밟고 있었던 때였어요. 한참 대학에 가고 있었던 길에 마주오던 한인 회장 아주머니가 어머, 어쩌면 좋아. 이번에 한국에서 사중 추돌 사고로 차 4대가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단다. 에휴, 이래서 문제야. 뭐 트럭에 뭐 물건을 실을 거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적재량만 실어야 되는데. 아유, 프랑스는 그런 게 잘 되어 있는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한참 부족하다니. 라고 하는데 그때 저는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랄까요? 아마 그게 직감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니 뭔가 모를 냉기가 느껴졌지요. 저는 가방에 있었던 핸드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제 핸드폰에는 엄마가 건 국제전화 3통이 남겨져 있었고 메신저에는 정원아,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들어와. 당장 빠른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와. 라고 써 있었지요. 엄마에게 그 즉시 전화를 했지만 엄마는 정신이 없었던 것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형부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안 받고 당연히 언니도 안 받았고요. 저는 그날 중요한 시험이 있었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들을 수 있냐, 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있냐 그런 중요한 면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다 포기하고 미친 듯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내며 공항으로 갔어요. 직감적으로 언니가 죽은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달달 떨리는 손으로 8시간 뒤에 도착하는 한국 직행 항공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내내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무도 언니가 죽었다고 말을 안 했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급하게 강원도 원주 병원에 도착하니 형부는 유독가스를 많이 마셔서 저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었고 언니는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이미 영안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얼마나 그 순간이 고통스러웠던 것인지 얼굴이 잔뜩 찌푸린 채 언니는 마지막 표정을 지으며 저희를 마주 보았습니다. 저는 내가 프랑스에서 석박할 때까지 우리 언니한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제발 언니 내가 보답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게 갈 수 있어 언니? 하면서 얼마나 고함을 질렀는지 몰라요. 하도 펑펑 우니까 거기 영안실에 있는 사람이 진정하세요. 이러다가 쓰러져요. 아직 장례 시작도 안 했고 입감부터 시작해서 발인까지 언니분 가시는 길 다 모셔서 발에다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하면서 저를 일으켜 세웠지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어요. 저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모두 그 사고의 피해자 가족분들이었고, 그나마 저희 가족은 형부가 살았지만 나머지 가족은 아들, 딸, 엄마 등등을 잃은 사망자의 가족이었으니까요. 형부가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슬퍼하지도 못했어요. 엄마는 소식을 듣고 쓰러진 상태였고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원아, 정원아 어쩌면 좋니? 네 언니가 죽어서 엄마 미치겠다, 미치겠어 라고 하면서 생전 처음으로 엄마가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어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슬피 우는 모습을 보니 프랑스에서 내 욕심대로 공부하느라 언니에게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한 제가 너무나도 바보 같았습니다. 차라리 할복을 하는 게 덜 고통스럽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언니를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도 이성적인 편이라서 마음을 빠르게 추스렸는데 형부는 아니었어요. 아이 씨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 마누라도 죽고 나 일하는 것도 잘 안 풀리고 하는데 내가 왜 살아있는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냐고! 하면서 저희 집 물건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저도 언니가 죽어서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참았거든요. 제가 여기서 감정의 끈을 놓아버리면 참고 있었던 가족들이 더 슬퍼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형부가 지금 슬퍼서 죽고 싶은 거 저도 알고 가족들도 알아요. 주변 좀 둘러보세요. 그런데 지금 형부만 슬퍼요? 아내, 친구, 남편을 잃은 사람을 부르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왜 형부만 혼자서 생각해요? 이 거실 바닥을 보라고요. 형부가 깨트린 유리 파편이 수천 조각이고 코코는 이미 발바닥에 유리가 찔려서 피 흘리고 있어요. 저도 형부 말리다가 여기 손목에 상처 나서 피 흘리고 있고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고집 세고 성격이 드센 형부는 바득바득 니네가 내 마음을 아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주저앉아서 울더라고요. 사실 저는 형부를 정말로 싫어했어요. 형부는 살아생전 저희 언니에게 정말로 못되게 굴었고 항상 언니가 정원아, 나 차라리 너가 있는 파리에 가고 싶어. 거기서 자유롭게 너의 공부를 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너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너가 나는 너무나도 부러워, 정원아. 언니 좀 파리에 데려가라. 언니, 설마 형부가 또 술 먹고 언니에게 뭐라고 한 거야? 아니면 언니 때렸어? 내가 진짜 한국에 가면 형부 박살 내줄게. 아니, 그냥 언니, 형부랑 이혼해. 그딴 남자랑 같이 살 바에 아예 이혼을 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 내가 지금은 학생이라서 능력도 없고 돈도 없지만 반드시 돈 많이 벌어서 언니 행복하게 해줄게. 알겠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동생만 믿어. 내가 박사과정 끝내고 한국에 가서 교수하면서 언니 인생 구제해줄 거야. 그리고 한국에 다시 가면 형부한테 가장 뭐라고 한마디 할 거니까 형부 딱 기다리라고 해. 라고 했지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국제전화를 할 때마다 형부 뒷담을 까고 언니는 저에게만 형부에 대한 미운 감정을 토로하면서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통화만 한 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이었다니요. 꼭 한국에 돌아가서 형부에게 한마디 해주겠다고 말한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었다니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믿기 싫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싶었지요. 정말로 형부가 미웠지만 당장이라도 형부, 생전에 우리 언니한테 한 번이라도 잘해준 적 있어요? 맨날 구박하고 맨날 못살게 굴고 남들이랑 우리 언니 비교시키고 그랬잖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요? 와, 나 진짜 미치겠어. 우리 언니한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제발!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요.
그렇게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 집안은 소위 쑥대밭이 되었고, 엄마는 그 이후로 충격에 빠져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이 너무나도 악화가 되어서 거의 1년간은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형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렸지요. 매일 형부는 저에게 이제는 이 소주가 내 친구고 마누라이고 동료다. 이 소주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 소주 덕분에 내가 사는 거지. 그래, 마시고 죽자. 마시고 죽는 편이 낫겠어. 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소주 4병을 넘게 마셨습니다. 언니가 살아생전 그렇게 형부는 소주를 5-6병을 마시고 술주정으로 언니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거나 그런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버릇을 못 고친 거지요. 저는 언니를 사랑한 만큼 형부를 증오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부를 보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언니가 죽은 이후로 일부러 형부와의 마주침을 피하고 연을 끊었어요. 대충 형부도 제가 형부를 싫어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에 제 눈앞에서 사라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파리대학 석사과정을 포기했어요. 아픈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요. 엄마는 돈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 생때 같은 내 자식을 한순간에 잃으니 이 슬픈 마음을 어쩌면 좋니. 정원아, 엄마 마음이 공허하고 헛헛해서 미칠 지경이야. 혼자 있으면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데 정원이 너가 엄마 곁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 라고 말을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엄마 손에 따스한 온기를 느끼면서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내가 지켜. 라고요. 그렇게 저는 몇 년간 엄마의 곁에서 정말 모든 것을 케어해드렸어요. 미술 치료도 가고 물리치료 등등 인지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엄마의 건강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엄마는 건강해지고 다시금 원래 엄마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다만 조금은 달라졌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유명한 자산가예요. 엄마의 외가댁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외삼촌이 돌아가신 이후로 외할머니의 재산은 전부 다 엄마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똑똑하고 돈 굴리는 센스가 있는 엄마는 원래 외할머니의 재산을 2배 가까이 불리는 데 성공하셨지요. 원래 엄마는 맨날 엄마 이번에 샤넬 VIP룸에 가서 프라이빗 쇼핑하게 하면서 사치 부리는 것을 몹시나 좋아했거든요. 저는 사치에는 관심이 없는 타입이긴 했지만요. 하여튼 엄마는 돈 쓰는 것을 진짜 좋아하고 돈 버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언니가 죽은 이후로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엄마는 돈은 다 부질없는 거야. 우리가 돈을 왜 버는 거니? 소중한 사람들이랑 더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니? 그래서 엄마는 이제 돈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한다. 웬만하면 다 기부하고 너희 언니처럼 갑자기 가족 구성원이 죽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엄마가 도움을 주고 싶어. 우리 딸은 이해해 줄 거지? 엄마의 행보를? 엄마, 당연히 내가 그거를 이해하지. 설마 딸이 되어서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겠어? 나 그렇게 쫌팽이 스타일 아니야, 엄마. 엄마, 그리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자식 위해서 살지 말고. 알겠지? 하면서 저는 엄마의 길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언니의 기억을 마음 한켠에 둔 채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도 건강해지고 하니까 갑자기 저는 파리에서 못다한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박사의 꿈이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대학 교수가 저의 정말 마지막 최종 목표였거든요. 대학 교수가 된다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엄마와 함께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그래도 저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전공이었는데 언니가 죽은 이후로 저의 마음에 다양한 심리적 변화를 겪은 이후로 더더욱 학문에 매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파리에서 못다한 석사, 박사 공부 마치고 싶어요. 이제는 엄마가 건강해진 것 같아서 제가 석사 파리에서 하고 오려고요. 엄마 괜찮겠어요? 라고 말을 하니 엄마는 흔쾌히 딸, 이제 엄마는 강해. 우리 첫째 딸이 죽은 지 2, 3년이 이미 흐르기도 했고 엄마가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비웠거든. 이제 엄마 혼자 있어도 슬프지 않아. 그리고 슬프더라도 금방 다시 돌아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강인함을 믿고 결국 저의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파리 출국을 했지요. 그맘때 형부에게서 온 문자 하나 빼고는 저의 기분은 완벽했습니다. 형부는 저제 잘 지내? 어떻게 연락 하나 없냐? 내가 뭐 도울 거는 없고? 요즘 안 그래도 돈이 너무 궁하기도 하고 또 내가 마땅히 하는 일도 없으니까 좀 급전이 필요하네. 처제 학생이라 돈 없는 거는 아는데 뭐 100만 원만 여윳돈 있으면 입금 좀 해봐. 내가 따따블로 갚을 거니까. 라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형부란 놈이 우리 언니한테 생전 잘해준 적 한 번도 없는 놈이 또다시 내게 돈을 꿔달라고 알랑방구를 끼는데 진짜 그냥 제 앞에 있으면 주먹질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저는 형부의 문자를 삭제하고 파리로 갔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힘든 것도 많았고 인종차별 때문에 묻지마 폭행을 당할 정도로 억울한 일도 있었지만 꾹꾹 참아서 결국에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되었어요. 제가 석사, 박사 연계 과정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석사 학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무척이나 뜻깊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박사 과정을 바로 들어갔어요. 그때 또 저에게 누군가 국제전화로 전화가 온 겁니다. 이모였어요. 이모, 무슨 일이에요? 야, 정원아, 석사 학위 끝나고 이번에 박사 들어간다고 했지? 공부는 안 힘들었어? 뭐, 맨날 하는 게 공부니까 이제는 힘든 줄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그런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너 엄마가 뇌출혈로 일주일 전에 쓰러졌어. 너가 외국에서 공부하니까 엄마 쓰러졌다고 말하면 너무 걱정할까 봐 우리가 말 안 하고 있었어. 아니, 이모.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저한테 말했어야죠. 아니, 진짜. 그래서 엄마 건강은 괜찮은 거예요? 수술한 거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언니 그 사건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인데 이모가 엄마 쓰러졌다고 말할 때 깜짝 놀라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라고 말을 하니 이모는 그래, 엄마는 다행히 괜찮아. 심한 거는 아니고 이제 시술로 가능한 정도였는데 문제는 후유증이 좀 있어서 너 엄마 거동에 문제가 좀 있어. 의사 말로는 1년 동안 물리치료랑 언어치료 열심히 병행해서 치료받으면 일상생활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문제는 내가 이번에 허리를 다쳐서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네 엄마 케어를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르는 간병인한테 네 엄마 맡기기도 요즘 세상에는 무섭고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 아는 사람 없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엄마가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재활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당장 간호하고 병원을 왔다 갔다 데려다 주고 할 사람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어쩌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형부가 생각난 겁니다. 형부는 정말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형부만큼 우리 가족을 잘하는 사람은 없기도 하고 형부가 비록 우리 언니한테는 잘 못했지만 장모님인 우리 엄마한테는 또 살뜰하게 잘 챙기고 그랬잖아. 한번 부탁이라도 해보자.
간병인 쓰는 것보다 가족한테 간병 맡기는 게 암만 생각해도 좋아. 라고 생각을 한 저는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형부, 얼마 전에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도울 거 없냐고 하셨잖아요. 어머 정원아, 어쩐 일로 너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다 하냐? 진짜 신기하네. 그래,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다 도와준다고 했지? 응, 무슨 일이야? 아, 저희 엄마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소식 못 들으셨죠? 엄마가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제 물리치료하고 언어치료할 때 보호자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아직 마비가 다 안 풀리고 근육 뭉침 때문에 보호자 동반한 채로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요. 제가 비록 돈은 없지만 형부한테 아쉽지 않게 월급 챙겨 드릴게요. 언니 죽은 이후로 사실 형부랑 연락도 잘 안 하고 지냈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긴 하잖아요. 안 그래요? 라고 하더니 형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갑자기 그래. 내가 아내가 비록 죽었지만 처가댁 식구들과는 여전히 가족이지. 나도 요즘에 하는 일 하나도 없고 답답했는데 내가 장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딱답을 찬성이야. 정말로 좋아. 뭐 거를 부분 없이 그냥 바로 나는 도와주지. 정원아, 너는 한국에 언제 오는데? 저 1년만 프랑스에서 박사하고 나머지 학기는 한국에 와서 원격으로 논문 읽고 쓰고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논문 등록하고 컨펌하러 갈 때만 프랑스에 가려고요. 그러니까 딱 1년만 형부가 고생해 주세요. 제가 진짜로 적지 않게 챙겨드릴게요. 저만 믿으세요, 형부. 라고 말을 하니 형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다행이다 생각했지요. 그렇게 형부가 저희 엄마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며 간병을 하고 저는 안심한 채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을 한 제가 미쳤던 거였지요. 형부가 엄마와 함께 생활을 한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을까? 엄마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문자가 왔는데 전부 다 내용이 없는 문자거나 아니면 아무 문자나 막 쓴 문자였어요. 저는 엄마가 실수로 잘못 보낸 건가 싶었는데 뭔가 느낌이 또 쎄한 겁니다. 제가 직감 하나만큼은 정말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촉이 좋거든요. 그렇게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받지를 않는 겁니다. 일주일에 걸쳐서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받았어요. 이상하다 싶었던 저는 형부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부, 왜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어머님이 언어장애 증상이랑 지금 왼팔에 마비가 심해졌어. 그래서 핸드폰을 못하고 있어. 장모님이 너무 아파서 내가 지금 돌보고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지만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뭔가 쎄하더라고요. 그때 저 담당 지도 교수님께서 갑자기 맹장염이 터지게 되었고 2주 동안 학교를 못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 아무래도 내 직감을 믿는 게 맞겠어. 일단 지금 2주 동안 나도 학교 비워야 되니까 한국에 가보자. 아무한테 말하지 말고 가보는 거야. 엄마 얼굴도 볼 겸 상태도 확인할 겸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참, 파리에서 한국행을 갈 때마다 매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저는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지요. 제발 이번에는 제 직감이 틀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바로 엄마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 인기척이 없었어요. 뭐야 싶었던 저는 밖에 나와서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부는 전화도 안 받고 슬슬 저는 애간장이 탄 거죠. 그때 저기 아파트 입구에서 형부와 어머님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렌트카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뭐야, 형부가 우리 엄마 살뜰하게 잘 챙겨주네 라고 흐뭇하게 보고 있을 때쯤 갑자기 형부가 엄마의 팔뚝을 잡는 순간 엄마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앙앙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하지 마. 제발 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바로 저는 렌트카에서 뛰쳐나와 형부의 멱을 잡으려고 했지만 제 머릿속 이성이 저의 돌발 행동을 막았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엄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팩트니까 증거를 수집하자. 그리고 형부 저놈, 악마 같은 놈, 내가 이번에는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지요. 그렇게 저는 카메라를 들어서 그놈이 저희 엄마에게 하는 짓을 다 찍어놓고 있었어요. 형부는 엄마에게 무시무시한 협박을 하는 듯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실수를 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으니까요. 형부가 엄마를 끌고 집으로 올라왔고 저는 너무 심장이 조이고 진짜 부들거리는 다리를 겨우겨우 잡고 형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제가 형부와 엄마를 미행하는 상황 자체가 저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일종의 자괴감이 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막 들기 시작했고요. 형부와 엄마가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엄마 대문에 귀를 대고 형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았어요. 아니 장모님, 내가 뭘 했다고 밖에서 오줌을 지려? 어디 한번 또 때려줘야 해? 그러니까 그렇게 뇌졸중 걸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 될 거면 그 전에 나한테 돈 넘기던가 하지. 그렇게 많은 돈을 왜 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야? 여기 바로 근처에 불우이웃이 있는데 안 그래? 참, 나도 이러기 싫어요, 장모님. 그런데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알코올 중독자로 맨날 소주병 병나발만 빨고 있겠어. 안 그래? 어? 당신이 아까 밖에서 오줌을 지르니까 경비 아저씨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잖아. 앞으로 한 번만 나랑 병원 갔다 오고 나서 또 오줌 지리고 그러면 나 그때는 장모님 밥 안 줘. 그리고 빨리 재산 이거 나한테 나눠준다고 상속 분배 녹음하시라고요. 어차피 막내딸은 파리에서 공부하느라 집에 들어오진 않을 거고 당신은 내가 평생 뒤치다꺼리 하면서 보살펴야 하는데 나한테 잘 보여야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요. 와,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터지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화가 난 저는 아파트로 나가서 이모한테 전화했어요. 이모, 빨리 이모부 데리고 엄마 집으로 와요. 아니 진짜 나 형부가 우리 엄마한테 폭력을 가하고 정신적인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어. 빨리! 라고 하자 이모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검사 출신인 변호사인 이모부를 이모가 바로 데려왔고 이모가 가져온 엄마 집키로 문을 땄지요. 20분 남짓한 시간 사이에 형부는 글쎄 엄마의 온 몸을 청테이프로 칭칭 감싸서 거기서 협박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랐던지요. 와,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정원아, 엄마 좀 살려줘 하면서 포효를 했고 형부는 아니 처제 파리에 있었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하면서 말을 더듬더라고요. 저는 성큼성큼 달려가 형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형부, 우리 언니 죽기 전에 맨날 술집 가서 여자들이랑 놀고 안 놀았다고 발뺌하고 맨날 언니 몰래 유흥 즐기면서 끝까지 괴롭히더니 이제는 능구렁이처럼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서 엄마를 괴롭혀?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제가 있는 힘껏 형부의 가랑이 사이를 발로 까버렸어요. 형부는 네가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야? 거리길래 이모부는 바로 형부한테 달려가서 네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작 돈 한 푼 때문에 죽은 아내의 장모를 이렇게 고문을 해? 21세기에? 네 장모 형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내가 검사 출신 변호사야. 너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정말? 하면서 똑같이 구두발로 형부의 가랑이 사이를 팍 까버렸지요. 으악 하는 소리와 함께 형부는 순간 기절을 했고 저희는 그런 형부를 신경도 안 쓰고 엄마 청테이프를 벗기고 놀란 엄마를 바로 구급대원을 불러 이송시켰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야 구급대원이 쓰러진 형부를 보고 뒤늦게 이송을 했지요. 엄마는 다행히 몸에 큰 이상은 없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서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건 접수를 받은 형사님이 병원에 오게 되었고, 저는 형부 몰래 녹음하고 녹화한 형부가 엄마를 괴롭히는 모습을 넘겨드렸지요. 그리고 제가 엄마 딸입니다. 꼭 형사처벌 가능하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번 일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절대로 눈 감을 수 없습니다. 꼭 형부를 벌받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와, 돈이 뭐라고 작물을 이렇게 청테이프를 감싸서 오줌까지 질질 싸게 만들고. 에휴, 세상에 정말 말세예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돈 때문에 지 부모도 못 알아보는 놈들입니다. 이번 사건은 제가 철저하게 수사할게요. 따님분은 걱정 마시고 어머님 건강 챙겨드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형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는 굉장히 든든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금성아파트 803호에서 실려오신 가족분들 맞으시죠? 김부할 씨 고환을 살리지를 못했어요. 통증이 극심했을 텐데 기절까지 하셔서 저희가 인공 고환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남자로서 수치심이 심하셨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와 이모부 그리고 이모는 셋이서 번갈아 가면서 씩 웃었어요. 형사에게는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 엄마를 떼어내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상해를 입힌 거라고 말을 맞추었지요. 실제로 그런 거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저희는 형사처벌로 이제 폭행 관련해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형부는 특수감금죄가 성립이 되었어요. 한거불능 엄마를 청테이프로 감았고 그동안 엄마를 학대해오고 정신적으로 괴롭힌 정황이 전부 증거로 잡혔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형부는 결국 자신의 중요 부위 기능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토록 원했던 엄마의 재산도 가지지 못할 뿐더러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형부가 포승줄에 묶여서 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저에게 고함을 치며 외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야, 이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언제까지 니네들이 행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돈도 많은 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한 푼도 안 줘. 그러니까 니네 언니가 일찍 죽은 거야. 라고 막말을 하길래 저는 야, 김부활이라는 이름이랑은 다르게 형부는 왜 이름값을 못하겠어요? 씨 없는 사과인가? 하! 감옥에서 잘 썩으세요. 아마 거기서 많이 맞으실 것 같네요. 저희 엄마 때리신 것보다 딱 10배로 당하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니 부들거리면서 저에게 달려오다가 교도관에게 딱 잡혀서 질질 끌려갔네요. 그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또 쌤통이었는지 말로 표현도 못하죠. 그렇게 형부는 징역형을 받아서 지금은 옥살이 중이고 저는 프랑스 박사과정을 중도에 하차하고 아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엄마를 한국에 혼자서 방치해둔 건지 제가 불효녀였지요. 엄마는 지금 저랑 이모랑 같이 병원에 다니면서 뇌출혈 후유증을 많이 회복하게 되셨고 지금은 멀쩡하세요. 정말 다행인 거죠. 이제 말을 하실 수 있는 엄마는 저에게 사위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내가 얼마나 아찔했던지. 아주 저렇게. 이제부터는 돈 보고 내게 다가오는 놈들은 싹을 잘라버려야겠어. 아, 참. 아직도 생각하면 손이 떨릴 지경이야. 하면서 엄마는 집에 있던 명품백을 싹 다 팔아버리고 완전 검소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차리셨어요.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미혼모나 미혼부, 소년가장 아이들이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착한 티셔츠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게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이 이용되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들 찾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엄마 상처받은 마음 잘 달래고 아픈 몸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는 매달 그 사회적 기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10%를 아산병원과 다양한 대학병원에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가족분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니
너 언니 생각도 많이 줄어들게 되고 우울한 게 많이 사라졌어. 이제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고 하셨지요. 엄마는 평안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를 힘들게 하고 엄마에게 못된 짓을 한 형부는 3심까지 항소했지만 결국 이례적으로 괘씸하다고 판사가 1심보다 형을 더 높게 주었네요. 그리고 거기 교도소에서 이름으로 이모, 무슨 일이에요? 정부활인데 왜 없냐? 하면서요. 참 듣기만 해도 웃긴 것 같습니다. 평생 생각나고 고통받겠지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주 잘 통한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복수 안 해도 가슴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프랑스에서 못다한 박사과정 지금 한국에서 이수하고 있고 제가 가진 심리 정보로 엄마 회사 사람들 심리 상담도 해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세요. 돈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랍니다. 마음이 허하면 돈, 재산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쵸?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